안녕하십니까. 군포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백승옥입니다. 2021년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2번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포와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포역 앞에서 있었던 3.3.1 만세운동과 그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활약하신 김유길 선생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 103세로 군포 이동에 생존해 계십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 인구의 약 10%가 참여한 거대한 항일 만세 운동인데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많은 비율로 벌인 독립운동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918년 약 5년에 걸친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종전 처리를 위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는데요. 19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약 1년여간 열리게 됩니다. 그 회담의 원칙 중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당시 피식민지 지식인들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젊은 지식인 모임인 신한청년당도 이런 정보를 접하고 흥분합니다. 윌슨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에 온 크레인을 어렵게 만납니다. 그리고 도움을 약속받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외국어에 능했던 김규식 선생을 파리로 파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일본으로 국내로 또 여운형 자신은 만주로 가서 독립의 뜻을 모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우리의 대표를 파견했으니 우리 민족의 강한 독립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단체들에서도 민족 자결주의 소식을 듣고 뭔가를 하자는 움직임은 이미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대표가 출발했다는 소식에 더욱 열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년 2월 1일에 만주 지린성에서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하죠. 최초의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됐고요. 2월 8일에는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유학생 중 한 명인 송계백이 1월 달에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학생 모자 속에 숨겨가지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성학교 선배였던 당시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과 교장 송진우를 만나 도쿄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인쇄에 필요한 활자와 자금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지요. 송진우와 현상윤은 최남선, 최린을 만나고 최남선은 기독교계 대표 이승훈과 접촉하고 최린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와 의논하면서 3.1운동은 구체화되어 갑니다. 마침내 작성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합니다. 천도교인 15인, 개신교인 16인, 불교도 2명입니다. 모두 종교 지도자입니다. 무단 통치 시기라서 정치적 모임의 자유가 없던 시기입니다. 일제히 감시가 심해서 일반 민중들의 모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나마 종교 모임, 학생 조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에 사용된 그 많은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33인 대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나중에 변절하는 최남선이 기초를 하고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이 교정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쇄는 천도교가 운영한 보성사 인쇄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인쇄소 사장 이종일 선생이 밤에 몰래 작업을 하다가 친일 경찰 신승희에게 발각된
사건이 유명합니다. 같은 조선인이라는 민족 감정에 호소도 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 하는데요. 어쨌거나 밀고를 하지 않아서 무사히 인쇄는 되었고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이종일 선생은 대단한 강경파셨습니다. 당시에 60이 넘어서 당시로서는 이제 노인이셨을 텐데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다가 체포되고 또 수감되고 25년에 사망을 하십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부고란에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로 나와 있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 이름을 바꾼 건데요. 3.1운동 당시 자금 조달 등 중심 역할을 합니다. 교세가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1926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는 조선 종교 현황을 불교 20만, 기독교 35만, 천도교가 200만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민족대표 33인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거사 전날 2월 28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이 손병희 선생 집에 모여서 다음 날 있을 독립선언식 장소와 절차 등을 의논합니다. 이때 선언식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변경을 합니다. 탑골공원으로 학생들 4천여 명이 집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유혈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손병희 선생은 20여 년 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 북접의 통령이었습니다. 남접의 통령은 전봉준이었고요. 수많은 농민들이 학살되는 광경을 그때 직접 봤고요. 또다시 그런 유혈 사태를 원치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3월 1일 12시경 태화관에 민족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총독부와 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모두 연행이 되어 가지요. 원래 계획이 독립에 대한 우리의 뜻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민족 기록화를 보면 33인이 아니라 29인입니다. 4분이 빠진 건데요. 그럼 그분들은 변절해서 안 왔을까요? 4분 다 지방에 계셨는데 2분은 직접 3.1운동을 지휘를 하다가 한 분 잡혀가시고 한 분은 상해로 탈출해서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고요. 나머지 2분은 다른 민족 대표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수감이 됩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놀러 나온 시민들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결국 2시경에 한 청년이 팔각정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공원을 나서 보신각 쪽으로 시가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틀 뒤에 있을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상경한 일반 민중들이 가세를 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서울 시내를 만세 소리로 진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3월 1일 거의 같은 시각에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났고요. 다음 날 3월 2일에는 북한 전역으로 만세 운동이 확산됩니다. 3월 5일 학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남대문 시위가 있었고요. 일제는 3월 10일 휴교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휴교령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간 학생들과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왔던 일반 민중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3월부터 4월, 5월까지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군포에도 3.1 만세운동은 전해져 옵니다. 당시에 군포는 시흥시 남면이었는데요. 지금은 안양시에 속하는 호계 사거리 근처에 군포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 상업의 중심지여서 조선시대부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큰 장이었습니다. 1905년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현재 군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 역 이름이 군포장역으로 결정이 된 것을 보면 군포장이 당시에 얼마나 이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군포장이 25년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 때 거의 전체가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군포장이 현재의 군포역으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군포역전시장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월 31일 그곳에 군포 안양 의왕 주민 2천여 명이 운집합니다. 만세를 부르며 1.8km 떨어진 군포장역 앞에 있었던 군포장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군포장에서 군포의 3.1운동은 시작됩니다. 3월 31일 그곳에 주변의 군포 안양 의왕 주민 2천여 명이 운집합니다. 만세를 부르며 1.8km 떨어진 군포역 앞에 있던 군포장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일제는 경찰로도 모자라서 군대까지 동원해 총을 발포하며 강제 해산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왕 고천에서도 만세를 불렀고요. 다음 날 4월 1일 당시 수원군 반월면이었던 반월장에서 시작된 만세 행렬이 군포장까지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뒤흔든 만세운동은 일제를 놀래키고 전 세계도 놀라게 했지만 우리의 독립운동 지도자들도 놀라게 합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였다니. 1919년 4월 11일 각지의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채를 민주공화제로 정합니다. 왕정, 제정이 아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연호를 대한민국으로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103년이 되는 것이죠. 한편 임시정부는 초반 몇 년을 지나고서는 투쟁 노선에 대한 의견 대립 등으로 허무하게 분열됩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뿔뿔이 흩어지고 1925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탄핵되기에 이릅니다. 한때 1000여 명까지도 되었다는 인원이 수십 명으로 줄어들어 임시정부는 침체되어 갑니다. 1931년 일제는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세우며 가장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임시정부는 그 존재도 잊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구 선생은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특단의 조치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의열투쟁을 벌입니다.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가 대표적입니다.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는 일본 제국주의 본거지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입니다. 일왕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또 3개월 뒤 4월에는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집니다. 당시 상하이 주둔 사령관이었던 시라가와 그리고 거류 민단장 등 여러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리 독립군의 의열투쟁을 테러라 이야기합니다. 테러는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건데요. 우리 의열단, 한인애국단은 파괴 대상, 암살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했습니다. 7가살 5파괴라 하여 마땅히 죽여야 할 식민지 침략의 주요 인물들, 식민 통치 기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윤봉길 의거는 전 세계 신문 일면 탑 기사로 퍼져나갔고 상하이에서 일본군에 패퇴한 중국 국민당 정부 총통 장제스가 극찬을 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며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중 항일 공동전선을 이루어내지만 한편으론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쫓기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있던 프랑스 조계지까지 들어와서 일제는 마구잡이로 한인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도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송 수감되었고 이후 계속된 투옥과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는 일제히 추적을 피해 피난 생활을 8년간이나 해야 했고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1939년 마침내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청사 규모도 5개 동 건물로 상하이 시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새로 지어진 호텔을 장제스가 통째로 임대해 준 것입니다. 정부 조직을 보면 김원봉 등 좌익 진영 인사들도 합세한 좌우 합작의 통합정부, 다당제 정부를 이뤄냈고요. 임정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1943년 전후 문제를 의논하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은 것인데요.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독립을 약속받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구, 김규식, 김원봉, 지청천, 조소왕 등이 달려가 장제스를 만나서 설득을 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만주 지역을 호령하던 지청천과 이범석 등을 중심으로 임정 직할부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무정부주의 성향의 대원들과 사회주의 계열이던 김원봉도 조선의형대 일부를 이끌고 합류를 했고 6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김준혁, 장준하 등 학도병들이 일본군을 탈출해 목숨을 건 육천리 행군으로 임시정부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김유길 선생이 군포 이동에 생존해 계십니다. 103세로 독립유공자로는 최고령이십니다. 1919년 평남 평원 출생이신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1944년 1월에 징집돼서 중국에 배치되었다가 4월에 탈출하여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린찬에 있던 중국군 육군 군관학교 부설로 만들어진 한국광복군 간부 훈련반에서 김준엽, 장준하 등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수료 후에는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향합니다. 50여 명의 일행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해발 3,000m가 넘어서 제비도 날아서 넘지 못한다는 파총령도 걸어 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12월의 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와 싸우며 다시는 망국의 서름을 물려주는 못난 조상은 되지 말자고 맹세했다는 이야기가 장준하 자서전 돌베개에 쓰여 있습니다. 100일을 걸어서 마침내 충칭에 도착해 마주한 임시정부 청사의 태극기, 김구 선생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환영식장은 모두의 통곡으로 이어졌다 쓰여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미국의 전략 첩보기구 OSS와 연합하여 독수리 작전이란 이름으로 국내 침투 작전을 준비합니다. 김유길 선생도 고된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침투 작전의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을 맞은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면서 작전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이루지 못한 광복은 분단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미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유길 선생님의 인터뷰 중에 광복 후에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쓸 때 광복군 출신임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로 인해 광복군 이력은 오히려 신상에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6.25 전쟁 때 3년간 미군 통역을 담당하셨고요. 1991년 선생님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으셨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광복회 활동을 앞장서서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 동네의 군포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반경 1km 내에는 관련 유적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에도 군포역 앞에 군포 3.3.1 만세운동 기념탑이 2016년 세워졌습니다. 2019년엔 3.1절 행사가 크게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뜨거운 함성 그리고 그분들의 뜨거운 가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